안녕하세요.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TV나 유튜브 등등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제겐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더니 제게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저의 전 남편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힌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동인 저를 부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언니나 오빠 동생이 있었고 저 혼자만 외동이었기에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어도 항상 가슴속 한구석엔 외로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자고 말이죠. 외동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된 전 30대 초반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민이한테 이런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야, 이렇게 예쁜 분이 있었음 진작에 날 소개시켜줬어야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내 친구한테 들이댈 생각하지 마라. 얘 은근히 눈 높아. 에이, 나 정도면 잘생긴 편이지. 우리 통성명 할래요? 저는 오동우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상미라고 해요. 저는 제게 정말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편이 몹시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제 이상형이랑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아도 듬직하고 진중한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기생 오라비 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수다스럽고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거든요. 친구의 생일 파티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게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갈 때 휴대폰 번호 교환해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괜찮죠? 휴대폰 번호요? 아, 근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봐서 괜찮아요. 연락 남겨놓으면 언젠가 볼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제게 미친 듯이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호감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을 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왜 이렇게까지 내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냐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관심 보이다 보면 언젠간 상미 씨가 넘어오게 될지. 이미 생긴 마음을 접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남편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양손에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장염이라면서요? 혼자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탈이 나선 입원까지 해요. 사람 속상하게. 그러게요. 뭐가 문제였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동우표 죽 시리즈. 닭죽, 전복죽, 야채죽, 흰죽. 종류별로 다 쌓았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요. 다 먹었나 남겼나 매일같이 와서 확인할 거예요. 이걸 동우 씨가 직접 끓여왔다고요? 이래봬도 20살 때부터 자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끓일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기운 내요. 아프지 말고. 말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다 먹었나 안 먹었나 본다고.
본인이 직접 끓인 죽을 건네주며 으름장을 놓는데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살짝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직접 끓인 죽까지 들고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웠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었죠. 입원을 하는 일주일 내내 남편은 계속해서 절 찾아와 줬고 퇴원을 하는 날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제가 마음을 받아주니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하겠다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무척이나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애는 최대한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나야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어릴 때 친구들이 언니나 오빠 동생이랑 같이 노는 거 보면 항상 부러웠거든. 난 외동이어서 같이 시간 보낼 형제 자매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헤어지고 나면 항상 집에 와서 혼자 인형놀이 하는 게 일상이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게 되면 애는 최대한 많이 낳아야겠다 생각했었어. 하긴 요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하면 좋지. 우리 축구단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애기 많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모는 며느리가 왔다며 저를 두 팔 벌려 꼭 껴안아 주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시부와 신우들도 저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줬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만나고 있을 줄 몰랐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잘 왔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된 전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온다며 시모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줬기 때문이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모의 음식 솜씨는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니 시부모 두 분 모두 아주 흐뭇하게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음식을 아주 복스럽게 먹네. 그래,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해준 사람도 보람이 있지. 음식 모자라면 말해요. 더 줄 테니까. 입엔 잘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내가 저기 시내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거든. 다음엔 우리 가게 밥 먹으러 와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걸로 해줄게요. 그렇게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 초반 저랑 같이 부모님의 가게로 몇 번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모님께선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남편의 외모 때문에 저와 만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도 부모님의 반응은 떨떠름 그 자체였죠.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가게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이 많지 손님이 정말 많았기에 부모님께서도 저희와 대화를 나누실 만큼 여유롭지 않았고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해서 몸을 부딪혀가며 바쁘게 이동했었어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셔츠를 걷어붙이고 가게 입구 쪽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메고서 직원들 틈에 끼어들어 스스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혼자서 숯불을 척척 나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도 하는 등 원래 직원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어요. 그렇게 바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숯불을 들고서 이동하던 외국인 직원이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숯들이 팔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엄마도 아빠도 직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숯에 화상을 입은 외국인은 고통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달려와 화상을 입은 부위에 차가운 수건을 얹고 침착하게 119를 불렀고 울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수건 얹어놓으면 조금 진정될 거예요. 119 불렀으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119가 왔고 화상을 입은 직원이 실려가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다행히도 초기 처치를 잘했기에 상처가 심하게 덧나진 않았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많던 손님들이 모두 빠지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했을 때쯤 그제서야 부모님과 여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고에 대한 남편의 빠른 대처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말 잘했어. 다 같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혼자 그렇게 침착하고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20살 때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때처럼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자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온다고 했을 때도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사람은 역시 외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 색안경 끼고 본 거 미안해. 부모님께선 남편에게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봐서 미안하다며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자마자 남편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마치고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저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시모가 운영하는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 가게에 있을 때마다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제 자랑을 하곤 했어요. 여기 얘가 우리 며느리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아들내미 장가 갔어? 언제 장가 갔대?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예쁜 며느리 들여서 좋겠어. 우리 아들은 언제 참한 며느리감 데리고 오려나. 그럴 때마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고부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에 시모가 저를 예뻐라 해주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시모의 가게에서 신우들 그리고 남편과 다 함께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꼭 양념이 고루 묻혀진 김치 하나를 제 입에다가 쏙 넣어주곤 했어요. 어머님, 김치 맛 완전 최곤데요? 양념 너무 잘 밴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새 식구가 들어와서 그런지 오랜 김장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양념도 잘 배고 손님들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 어머님, 김장날엔 수육이 빠질 수 없죠. 다들 수육콜? 고기 삶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진짜 끝내주게 잘 삶거든요. 어머나, 너 수육도 할 줄 아니? 그럼요. 저희 엄마가 요리 잘하셔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어쩜 우리 세아가 못하는 게 뭐니? 동우 너 세아가한테 잘해. 평생 떠받들고 살아. 알겠어? 지금도 떠받들고 살고 있네요. 보통 시모들은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구박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들 볶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 시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해대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맛있는 건 꼭 제 앞에다가 밀어다 주곤 했죠. 시댁 식구들이 제게 따뜻하게 해주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아주 사랑스러운 사위로 거듭났어요. 부모님의 가게 갈 때마다 직접 나서서 일손을 돕곤 했고 부모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서방,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 우리 가게 손님들이 오서방만 보면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해. 가게 단골 손님이 나가면서 웬 연예인이 일을 하고 있냐고 드라마에선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유, 장모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야 내일 당장이라도 전 회사 때려칠 수 있죠. 아이고, 말은 잘해요. 매번 힘들 텐데 올 때마다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일한 만큼 돈 준다니까 그것도 마다하고. 가족끼리 정없게 무슨 돈입니까, 장모님. 한 명이라도 더 거들어주면 좋잖아요.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면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한다며 부모님께선 남편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게에 갔다가 마감 시간이 다 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할 때쯤 저희 가족끼리 둘러앉아 장어를 구워 먹으며
가볍게 소주 한 잔을 하곤 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꼭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입에 쏙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선 사위의 애교에 껌뻑 넘어가셨죠. 장모님, 제가 마늘이랑 쌈장이랑 장어랑 해서 쌈 쌌어요. 드셔보세요. 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 우리 남편도 안 해주는 걸 사위가 다 해주네. 그래, 사위가 주는 쌈 한번 받아 먹어보자. 아, 이렇듯 저희 부부는 양가 식구들과 모두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급할 건 없지 않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도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하던 날 남편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니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고 남편이랑도 작게나마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나 다시 한번 다짐했어. 당신이랑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좋은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가 되기로. 나도 당신한테 좋은 와이프, 그리고 애기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할게. 모쪼록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매일 기도할 거야. 하지만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9주차가 됐을 무렵쯤 작은 출혈이 일어나게 되어 혹시나 아이가 잘못된 건가 싶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계류 유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힘들게 찾아온 첫 아이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는 일주일 정도 병가를 낸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찾아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아이는 나중에 또 가지면 된다고 위로를 해주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시곤 제게 직접 떠먹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도 출산한 거랑 같은 거라고 했어. 소고기 듬뿍 넣고 팔팔 끓였으니까 안 들어가도 한 입 먹어봐. 죄송해요, 어머니. 손주 꼭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이, 나한테 뭐가 죄송해.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손주는 안 봐도 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해. 시모가 끓여준 미역국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산 이후 저희 부부의 사이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집에 일찍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말없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곤 했고 함께 자는 날보단 서재에서 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제일 많이 상했던 건 바로 남편의 생일날이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케이크에 초도 불고 맛있는 것도 해 먹을까? 전에 선물 받은 와인이랑 같이. 어때? 그렇게 하자. 나 다녀올게. 혼자 들뜬 마음으로 스테이크도 굽고 파스타도 만들고 선물 받은 화이트 와인까지 준비해 모두 세팅을 해두었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상위에 차려진 잔뜩 식어버린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회식 날인 걸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치우지 그랬어. 케이크에 초 다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겠네. 스테이크랑 파스타도 그렇고 다 버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난 당신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서 무슨 일 난 건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하는 말이 뭐? 회식하는 거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고? 음식을 다 버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제발 쓸데없는 거에 힘 좀 빼지 마. 난 머리 아파서 먼저 씻고 잘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변한 건가? 이유를 알 턱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에게 연락도 없이 조용히 가게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는 의도도 있었고, 오랜만에 가서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예전에도 그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반갑게 맞아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인상을 확 찌푸리고서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던지 하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몰래 찾아와서 깜짝 놀래키기나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냥 오랜만에 가게 백반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 보고 싶기도 해서 찾아왔는데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단체 손님 오기로 했다. 가게 통째로 쓰기로 했으니까 밥은 딴 데 가서 먹어라. 그리고 다신 이렇게 예의 없이 몰래 찾아오지 말고 올 거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하고 오던지 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모든 남편이든 너무 갑작스럽게 변했다 보니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생일을 기점으로 묘한 냉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은 대뜸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변한 것도 적응이 되지 않아 죽겠는데 이혼이라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 서류를 집어들고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혹시 당신 어디 아파?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았어? 아니, 나 엄청 건강하고 아픈 곳 하나도 없어. 내 이름은 다 썼고 도장도 찍었으니까 당신만 써서 도장 찍어주면 돼. 아니,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소갈이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뿐만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신 어머니까지 나한테 찬바람 쌩쌩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그냥 이혼이 하고 싶어졌어. 뭐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나도 당신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질질 끌기 싫으니까 빨리 서류나 써줘. 깔끔하게 정리하자 우리. 이혼 통보를 당한 사람은 영문조차 모르는데 정작 통보를 한 사람은 감정의 변화 없이 몹시도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이대로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저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재요. 어머님은 이 사람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죠? 저한테 솔직하게 좀 말해주세요. 너랑 살기 싫은가 보지? 예, 너도 참 구차하다.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곧장 도장이나 찍어주면 될 일이지.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니?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어? 됐고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고 했음 빨리빨리 갈라서라. 그 이유 같은 거 묻지 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머리론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이혼 신청서까지 받은 마당에 제게 마음이 떠났다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가면서까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소망은 3년 만에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료 꼬리표를 달고 부모님을 마주하는 건 정말 죄스러운 일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딸인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가게에서 간간히 일을 도우며 일상을 살아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쯤
제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곳곳에 퍼지는 장어 냄새가 아주 역겨웠고 서빙을 하다가 헛구역질을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됐어요. 코를 틀어 막으면서 구역질을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조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정 힘들면 집에 가서 약 좀 먹고 쉬어. 어차피 손님도 많이 없어서 우리끼리 해도 돼. 그럼 나 들어가서 조금만 쉴게. 잠이 너무 쏟아지네. 뭔가 얼굴에 열까지 확 올라오는 느낌에 감기 몸살에 걸렸나 하며 약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증상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속은 미습거리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졸리고 그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 같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거든요. 혹시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싶은 마음으로 바로 약국에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 후 결과 보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길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띄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려도 찾아와 주지 않던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나 어떡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테스트기 해봤는데 두 줄 떴어. 나 임신이래, 엄마. 뭐? 너 제대로 본 거 맞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다시 봐도 선명한 두 줄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엄마? 너 그놈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말 못했어. 얼른 그놈한테 연락해서 말해. 어떡할 거냐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저는 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든 시모든 전화를 몇 통을 걸고 문자를 몇 통을 보내도 연락을 도무지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신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화며 문자며 모조리 무시하던 인간들은 제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나온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고 그 말에 돌아온 시모의 반응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영악하구나. 한 번에 떨어진 이후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혼하고 나서 애가 생겼다고?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네 뱃속에 들어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 있어?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져놓고서 돈 뜯어내러 찾아왔다는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에 흉흉해야 말이지.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난 인정 못한다. 갈라선 사이인데 손 주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 그게.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뻔히 보이니까 우리 아들이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돌아가. 그러고선 문이 쾅 닫히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래서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너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임신 테스트기 들이밀었다며? 너 돈 필요하냐? 얼마 줄까? 300만 원? 500만 원? 원하는 금액 불러봐.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네가 주는 더러운 돈은 필요 없고 돈 필요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야. 당신의 가졌다고 말해주러 간 거지. 그걸 어떻게 돈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애를 팔아먹어? 너 그 정도로 밑바닥 보이는 애였냐? 참 유치하다. 나 한번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치고. 너한텐 욕도 아깝다.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은 이렇게 됐고
저도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 결국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속상하지만 아이를 지우겠다 마음을 먹고서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다니셔도 수술해 주겠다고 하는 곳은 정말 드물 거예요. 아이를 지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온 김에 초음파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지 또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베드에 누워 초음파를 봤는데 벼랑간 검사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아기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가 아니면 두 개예요? 그럼 쌍둥이? 두 개도 아니에요. 네? 그럼 대체 몇 갠데요? 사모님, 지금 아기집이 세 개로 보이거든요. 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쌍둥이는 많이 봤어도 새 쌍둥이는 처음 보네요.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새 쌍둥이라는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라니. 가끔 뉴스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는 본 적이 있었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기에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더군요. 새 쌍둥이라는 소리를 들은 전 조용히 아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적게 됐습니다. 뱃속에 있는 새 아이를 지우게 되면 제가 지인이 될 것 같아서였죠. 결국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눈물이 없던 아버지께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닌 제 배를 어루만지며 어떡 하면 좋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혼자라도 낳고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전 건강관리를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는 SNS를 구경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올려놨더라고요. 이혼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와 이혼을 하기 전부터 만나오던 것 같았죠. 그제서야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심부름센터까지 의뢰를 하게 됐어요. 태어나 심부름센터 같은 걸 쓰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자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쯤 담당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객님, 의뢰해 주신 거 알아봤는데요. 드레스 투어도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둘이 제법 오래 만난 것 같은데 그동안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전혀요. 가끔 술 마시고 말없이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그 인간을 너무 믿었나 봐요. 둘이 대화하는 것도 혹시 들으셨어요? 토요일에 여자 쪽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랑 가게 이름까지 다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날 먼저 가 있을게요. 고객님께선 저희가 주소 보내드리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놈인데 행복한 모습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 결혼할 여자의 가족들이 가게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전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기 오동우라고 예약자 이름 있죠? 그분 일행이에요. 3번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전 남편이 있는 3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제게로 향했고 제 얼굴을 본 전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야? 네가 여길 어떻게? 뭐야? 자네 아는 사람인가? 올 사람이 또 있었어? 이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절 못 잊고
이렇게 스토킹을 하고 다니네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가.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스토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전 이 인간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인간은 제 뱃속에 있는 새 쌍둥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모르셨죠? 자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한텐 주희가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결혼했던 건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만 하고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고 서로 각방 쓰면서 남처럼 지냈어요. 진짜입니다. 아이고,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3년이나 끼고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되는 폐기물급 쓰레기였네. 아가씨, 법대로만 따지면 그쪽 상간녀인 거 알죠? 솔직히 말해봐요.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참고로 우리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오빠, 우리 만난 지 1년 됐잖아. 그럼 여태까지 우리 가족 전부 다 속이고 있었던 거야? 주희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심부름 센터를 통해 여자 쪽 집안의 간단한 정보를 대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희라는 사람의 아버진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여자 또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모부터 스펙까지 저와는 모두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전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보고서 그 여자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들.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자식이 되게 생겼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죠.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저도 모르고 만난 건데.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시고 올리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 일어나. 더 있을 가치도 없다. 그리고 너 우리 집안 상대로 농락한 대간 톡톡이 치르게 해줄 거야. 알아들었어? 그 여자는 식당에서 나가기 전 제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왜 알려줘야 하나 싶었지만 혹시 몰라 통성명을 한 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전 남편은 핏발이 가득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남의 인생을 망쳐먹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싶었냐? 어? 네 인생 망가진 것만 보이고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은 안 보여? 아, 너는 인간 말종이라 남의 사정 같은 건 조금도 안 보이겠구나. 그렇게 억울하면 네 여보 그대로 돌려맞았다고 생각해 찌지라. 그렇게 저도 전 남편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가기 전엔 걱정이 됐는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식당에서 제 번호를 받아간 주희 씨가 제게 만날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고 저희는 시내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주희 씨는 절 보자마자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상미 씨, 저도 피해자예요. 이미 직장 동료들하며 친구들하며 친척들한테까지 싹 다 청첩장도 돌려놓은 상태인데 진짜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바로 무릎 꿇고 빌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상미 씨한테 너무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빨리 일어나요. 상미 씨, 우리 같이 복수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 인간 여자를 아주 지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양육비랑 위자료까지 싹 다 받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연기라는 거죠. 전 와이프한테 위자료든 양육비든 다 주고 깔끔하게 끝내고 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요. 진짜 다시 받아주려고요? 그럴 리가요. 그 인간 때문에 제 인생도 대차게 꼬일 뻔했는데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고 한 여자 인생을 꼬려고 했으니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죠.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주희 씨는 도끼가 잔뜩 서린 표정으로 제게 함께 복수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희 씨가 알고 만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 정말 전 남편에게 제대로 화가 난 듯 보였어요. 그렇게 두 여자의 한서린 복수, 작전명 오동훈 나락 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양육비와 위자료 얘기를 꺼내기 전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지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어요. 마음 같아선 위자료 2, 3억, 새 아이 양육비를 다 합쳐 3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금액을 부르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다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엔 인당 100만 원씩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남편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위자료는 1억, 양육비는 7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해보세요. 바람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온다면 위자료 1억에 양육비 70만 원까지 요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전 남편은 저를 만나러 부모님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건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왜 찾아왔어? 용건만 말할게. 위자료 양육비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갑자기 돈을 주겠다고? 왜? 너한테 위자료 주고 양육비도 다달이 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끝내면 주희가 나랑 다시 결혼해 주겠대. 그러니까 빨리 원하는 금액 불러. 그래? 마음 같아선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아주 매장시켜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같이 산 3년의 정이 있어서 착한 내가 봐준다. 위자료 1억에 양육비 달달이 70만 원씩 해서 월 210만 원. 어때? 이 정도면 과하지 않지? 알았어. 다 줄게.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없어. 근데 진짜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긴 한가 봐. 결혼에 사활을 거는 거 보면 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집안이야. 자, 나 도장까지 다 찍었어. 위자료 1억은 오늘 바로 보낼 거고 달달이 양육비 2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걸로 우리 정말 끝난 거다. 어? 알겠지? 확인증까지 준비한 거야? 아유, 꼼꼼하기도 해라. 그래, 알겠어. 달달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 보내고 앞으로 2번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속으로 아주 깔깔 웃었어요. 주희 씨가 말한 게 다 연기라는 걸 저놈은 모르고 있었겠죠. 바보같이 두 여자가 짜고 치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그저 우스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억을 입금받고 나서 저는 주희 씨에게 그 인간과 합의가 끝났다는 문자를 남겼고 잠시 후 만나자는 답장이 도착했어요. 저와 주희 씨 만나자마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거리고 웃기 바빴습니다. 정말이지 알터니가 빠진 것 마냥 속이 탁 트인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웃던 주희 씨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줬습니다. 그 봉투 안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주희 씨? 이건 제가 주는 위자료예요. 상미 씨, 저 상간녀 소송도 안 거셨잖아요. 소송 걸어도 할 말 없는 입장이었는데 주희 씨도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같이 속은 건데 무슨 상간녀 소송을 걸겠어요. 제가 알았든 몰랐든 이렇게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낳아서 키우시고요. 이제 만나지 못하겠지만 상미 씨가 행복하길 멀리서나마 꼭 기도할게요. 그 말을 건네고서 주희 씨는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희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선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희 씨와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난 늦은 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어?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지금 몇 신 줄이나 알아? 당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달밤에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와서 왜 이러는 건데? 다신 보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주희가 나랑 다시는 안 만나겠대. 나 같은 놈은 앞으로 머리털 하늘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래. 나 진짜 주희 꼭 잡고 싶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 미안. 당신은 심각한데 난 너무 웃겨서. 어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기분이? 당신 지금 엄청 슬프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당신한테 버려졌던 나도 그랬어. 우리 애기들 가졌을 때 당신 입에서 돈 때문에 애 팔아먹는다 소리 들었을 때 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 당신도 살면서 나랑 똑같은 기분 느껴보길 바랬는데 그 순간이 제법 빨리 왔네. 오동우 씨,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인생 한번 펴려다가 아주 쫄딱 망했네. 아우, 꽃이다. 아무튼 난 도와줄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찾아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네 인생 갈갈이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라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일어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저러고 사는 거 쪽팔리지도 않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을 것 같네요. 이후 저는 새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하다못해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얘 잘 지내니? 우리 손주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가고 싶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 문자가 왔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주희 씨에게 치근덕대다 스토커로 신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를 해버렸다더군요. 이제 그놈은 저한테 보내는 양육비를 빼면 완전히 빈털털이 알거지일 겁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자의 최후, 참 볼만하더라고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죠. 나쁜 일을 하면 그만큼 업보는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사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